내 이름은 김동구. 평생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온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아침 해가 뜨면 논밭으로 나가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흙을 만지며 살아왔다. 손가락 끝에는 언제나 흙냄새가 배어 있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이제는 곧게 펼 수도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세 자식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각자 제 앞길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 첫째 동민이는 도시로 나가 큰 회사에 들어가 이제는 부장이라는 직책까지 달고 있다. 둘째 동수는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내 동이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다니며 가정을 꾸렸다. 모두 다 내 자랑스러운 자식들이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마을 일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이런 시골 땅이 얼마나 나간다고.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가져온 서류를 보고는 정말 놀랐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논밭과 임야, 그리고 집터까지 합쳐서 보상금이 무려 100억 원이라는 것이었다. 100억이라니. 평생 몇백만 원도 한 번에 만져보지 못했던 내가 100억을 받게 되다니.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다. 이런 큰 돈을 받으면 어떻게 써야 할까? 나는 이미 70이 넘은 늙은이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별로 없다. 결국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내 자식들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체면상 챙기는 걸까? 돈이 있다는 걸 알기 전과 후의 모습이 같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자식들에게는 아직 보상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 아프고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자고. 마침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서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다. 첫째 동민이에게 먼저 연락했다. 동민아, 아버지가 요즘 몸이 많이 아프구나.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전화 너머로 동민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큰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허리하고 무릎이 아픈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약값도 많이 들고 미안하다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때 이야기해요. 주말을 기다리며 첫째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 동민이는 약속한 대로 토요일 아침에 왔다.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말끔해 보였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옷차림에 구두도 반들반들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멀리서 고생했다. 집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민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부터 꺼냈다. 요즘 프로젝트가 몇 개씩 겹쳐서 정말 정신없어요. 어제도 밤 12시까지 일하고 그러면서도 내 몸 상태는 물어봤다. 아버지,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서울 큰 병원에서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말이지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구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약도 먹어야 하고
생활비도 내가 말을 꺼내자 동민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의외였다. 그런데 아버지, 저도 요즘 집 대출이 있고 아이들 학원비며 교육비가 많이는 어렵고 일단 이거라도 동민이가 지갑에서 꺼낸 건 20만 원 뿐이었다.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이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더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일찍 올라가야 해서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거든요. 동민이는 차 한 잔 다 마시지도 못하고 서둘러 일어났다. 병원은 꼭 가시고 뭔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말하곤 금세 차를 타고 사라졌다. 첫째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착잡했다. 물론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살기 바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20만 원이 전부라니. 평소 한번 외식할 때 쓰는 돈도 그 정도일 텐데. 이틀 후 둘째 동수에게 연락했다. 동수야, 아버지다. 아,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동수의 목소리는 항상 밝았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그리고 생활도 좀 힘들고, 에이, 아버지가 뭔 생활이 힘들어요. 건강하게만 계시면 되죠. 그게 말이지, 병원비도 들고 약값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동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오히려 제가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픈데 아버지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정말 파산 직전이에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 오는 것도 하루 종일이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동수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둘째의 반응도 예상 밖이었다. 물론 사업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일이면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매정했다. 마지막으로 막내 동희에게 연락했다. 동희야, 아버지인데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동희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다.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허리하고 무릎이 아픈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구나. 그리고 생활비도 그러시구나. 아버지,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직접 뵙고 이야기해요. 동희는 약속한 대로 토요일에 왔다. 동민이와 달리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왔고 옷도 소박했다. 하지만 표정만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워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아프세요? 어디 병원 다니고 계세요? 읍내 병원에 다니는데. 약값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더구나. 그러시구나,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넉넉하지는 않아요. 아시잖아요. 월급이 얼마 안 되고 아이들도 키우고 동희의 말을 들으며 또 실망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달랐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프신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제가 모아둔 적금이 좀 있고 아내한테도 이야기해서 비상금을 좀 빼올게요. 많지는 않지만 괜찮다, 동희야. 너희도 살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건강이 먼저죠. 돈은 또 벌면 되지만 건강은 기다리세요. 지금 은행 가서 찾아올게요. 동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은행에 갔다 왔다.
그리고 봉투에 든 300만 원을 내밀었다.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 달부터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드릴게요. 그리고 병원도 서울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어요. 동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아버지, 혹시 다른 필요한 것도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드릴게요. 그 순간 내 마음이 뭉클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동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적금과 아내의 비상금까지 꺼낸 것이다. 동희가 돌아간 후 며칠 동안 생각했다. 세 자식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줄이야. 첫째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20만 원으로 때우고 빨리 도망가듯 돌아갔고, 둘째는 아예 자신이 더 힘들다며 모른 척했다. 반면 막내는 자신도 넉넉지 않으면서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가져왔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 먼저 동희에게 연락했다. 동희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으니까 형들하고 함께 이번 주말에 와라. 네, 아버지. 혹시 몸이 더 안 좋으신가요? 아니다.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꼭 와라. 주말이 되어 세 자식이 모두 왔다. 첫째 동민이는 여전히 바쁘다는 표정이었고, 둘째 동수는 어색해했다. 막내 동희만 진심으로 걱정스러워했다. 자, 너희들 모두 앉아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세 자식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사실 아버지가 지난번에 몸이 아프고 생활이 힘들다고 했던 건 너희들 마음을 시험해 본 거였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동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아프지 않다. 물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여기저기 쑤시기는 하지만 당장 큰 문제는 없어. 그리고 생활도 힘들지 않다. 그럼 왜 그런 말씀을 동수가 어리둥절해 했다. 너희들이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였다. 그런데 결과는 참 실망스럽더구나. 세 자식의 표정이 각각 달랐다. 동민이와 동수는 점점 창백해졌고 동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니 다행이에요. 동희가 말했다. 동희야, 고맙다. 내가 가져온 그 300만 원 받을 수 없어서 여기 있다. 가져가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드린 건데 아니다. 이제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서류가 든 봉투를 꺼냈다. 사실 지난달에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팔았다. 보상금이 나왔다. 얼마나 나왔는데요? 동민이가 급하게 물었다. 100억이다. 정확히는 100억 3천만 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세 자식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100억이요? 동수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렇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들이 모두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아버지,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동민이가 흥분해서 물었다. 너희들 마음을 알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참 실망스럽더구나. 나는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봤다. 동민아, 너는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니까 20만 원 덜렁 주고는 바쁘다며 도망가듯 갔더구나. 그 돈이면 내가 한번 외식할 때 쓰는 돈 아니냐? 동민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버지, 그게 저도 정말 동수야. 너는 아예 자기가 더 힘들다며 모른 척했지. 아버지 일인데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동수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동희는 달랐다. 자기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적금까지 깨고 아내 비상금까지 꺼내서 가져왔더구나. 그것도 그냥 주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동희는 당황스러워했다. 아버지,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하지 않다. 너희 형들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동민이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동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아버지가 정말 아프고 힘들었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 두 아들이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했다. 이 돈은 동희에게 맡기겠다. 물론 아버지 재산을 다 동희 혼자 가지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동희가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상의해서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희와 함께 살기로 했다. 아버지, 저희도 모실 수 있어요. 동민이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정말 힘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동민이와 동수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자, 이제 정해진 일이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동희야, 준비되면 나를 데리고 가라. 네, 아버지. 언제든지 오세요. 한 달 후 나는 동희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 동희는 작지만 깨끗한 방 하나를 아버지 방으로 만들어 두었고 며느리도 친아버지처럼 잘 모셔주었다.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서 매일이 즐거웠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어때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내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동희가 출근한 후에는 손자들 등하교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다만 병원비 걱정 없이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가끔 손자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어서 좋았다. 한편 동민이와 동수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아마 체면상 연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언젠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찾아올 것이라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말로 동민이가 찾아왔다. 아버지 동민이는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들어와라.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라고 하잖아. 동민이가 들어와 앉았는데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책임지고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집도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동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마저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왔냐? 돈 달라고? 나는 차갑게 물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돈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동민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사죄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아버지가 그때 저를 시험하신 거였는데 저는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동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귀찮다고만 생각했어요. 20만 원 드리면서도 빨리 도망가고 싶다고만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동민이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희를 위해 사셨는데 저는 한참을 울던 동민이가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이라도 연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도 흔들렸다. 아무리 실망했다고 해도 내 첫째 아들인데. 동민아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저는 그때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동민이의 눈물이 진짜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다. 동민아, 너 정말 뉘우치는 거냐? 네,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냐? 네, 꼭 달라지겠어요. 나는 동민이에게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정도였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건 빚이다. 나중에 갚아야 해. 네, 꼭 갚겠어요. 동민이가 돌아간 후 일주일쯤 지나서 동수도 찾아왔다. 동수 역시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상당히 야위어 있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동수는 동민이와 달리 좀 더 조심스러워했다. 아마 형이 다녀간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 저도 형처럼 사죄하러 왔어요. 그래? 네. 그때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정말 못됐어요. 자기가 더 힘들다고 아버지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했어요. 동수도 눈물을 글썽였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아버지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동수의 사죄도 진심으로 보였다. 동수야,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 사업은 완전히 정리했어요. 빚도 많이 남았지만 지금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동수도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항상 큰 소리치며 사업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훨씬 겸손해져 있었다. 아버지, 저도 형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나는 동수에게도 같은 도움을 주었다. 물론 빚이라는 조건을 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꼭 갚겠어요. 두 아들이 모두 다녀간 후 동희에게 이야기했다. 동희야, 형들이 와서 사과하고 갔다. 그러셨구나. 아버지 마음이 좀 편하세요? 응,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아버지가 너무 큰 상처받으실까봐 걱정했어요. 괜찮다. 이제야 진짜 자식들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다. 그 후로 동민이와 동수는 정말 달라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다.
돈을 갚는 것도 약속한 대로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했다. 특히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같은 날에는 형제 셋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화목한 분위기가 되었다. 아버지,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어느 날 동민이가 말했다. 뭐가? 시험해 주셔서요. 만약 그때 시험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맞아요. 동수도 맞장구 쳤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 일만 생각하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동희가 말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다시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아요. 나는 흐뭇하게 새 아들을 바라봤다. 비록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모든 자식들이 진심을 깨닫게 되었다. 동희는 내가 맡긴 돈을 정말 잘 관리해서 원금보다 훨씬 많이 불렸다. 하지만 절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나에게 항상 상의하고 정말 필요한 일에만 썼다. 아버지, 이제는 형들한테도 나누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날 동희가 물었다. 왜? 형들도 많이 달라졌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잖아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정말로 동민이와 동수가 변했다는 건 인정했다. 동희야, 이제 형들한테도 나누어 주자. 정말요? 응. 그동안 지켜본 결과 이들이 정말 변했더구나. 그래서 다시 새 자식을 불러 모았다. 75세가 된 내 생일날이었다. 자, 아버지가 75세 생일을 맞아서 할 이야기가 있다. 세 자식이 모두 주목했다. 3년 전에 동희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그동안 잘 관리해서 처음보다 훨씬 많이 불렸다. 정말요? 동민이가 놀라며 물었다. 응. 그런데 이제는 너희 형들한테도 나누어 줄 생각이다. 동민이와 동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아버지. 첫째,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둘째, 이 돈으로 다시 투기나 위험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셋째,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세 자식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네, 아버지. 세 자식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나는 재산을 세 자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동민이가 말했다.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기회가 아니라 너희가 변해서 받을 자격이 생긴 거다. 네, 명심하겠어요. 동수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동희가 말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졌다. 세 자식 모두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꼭 함께 모였다. 그리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도우며 지냈다. 나는 여전히 동희와 함께 살고 있지만 가끔 다른 아들들 집에도 놀러 간다. 만약 그냥 돈을 나누어 주었다면 자식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려움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요즘 나의 일과는 단순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손자들이 학교 갈 때 배웅해준다. 낮에는 동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눈다. 저녁에는 동인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눈다. 주말에는 다른 아들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단순하지만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다. 그리고 가끔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한다. 만약 그때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늘 의심과 서운함이 쌓여갔을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도 진정한 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내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10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나는 정말 부자다. 돈도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족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 돈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한다.